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일단 오늘 집회에서 만나신 분들, 우리 자원봉사하신 분들,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오랜만에 데모하기 좋은 날, 예,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데모꾼들 많이, 예, 평소에 방송에서는 안 보이는데 데모꾼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예, 데모꾼들. 예, 반가웠고요. 먼저 처음에 4시부터 여러분들 그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어요. 그 민주노총 집회는요. 그 전국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좀 알아봤어요. 오늘 집회가 3개 있었어요. 오늘 민주노총만 집회를 한 게 아니라 민주노총과 그 전국 민중행동, 그다음에 진보 대학생 넷, 이 3개 단체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나도 몰랐는데 민주노총 플러스 전국 민중행동 그다음에 진보대학생 넷 요 세 단체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를 만들어 갖고 이번에 오늘 열린 게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였어요. 오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였고 그 집회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4시 반인가 끝나기로 돼 있었어요. 농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4시 반에 끝나면 4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이어서 촛불행동이 집회를 하고 6시 반부터 이제 민주당이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다 이렇게 우리 경찰 여러분들도 제가 움직임을 보고 했는데 민주노총이 딱 집회를 하면 일단 경찰들은 완전 무장을 합니다. 예, 일단 여기 조인트 까질까봐 보호대, 그다음에 헬멧, 방패. 이게 민주노총과 싸울 때는 특히 무슨 금속노조 이런 데가 좀 세거든요. 그쪽이랑 싸울 때는 항상 경찰은 완전 무장을 해요. 근데 오늘 경찰이 인원이 민주노총이 이제 중간에 갈라치기 수법을 써요. 그러니까 광장 사거리 있는 데서 원래는 쫙 가야 되는데 저쪽 큰 사거리를 경찰이 쫙 막아버리고 중간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회원들이 그 안으로 집회 장소로 속속히 못 들어오게끔 하는 1차 방어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얘네들 쫄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시민들이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무장을 하고 있었지? 그게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들 민주노총이 먼저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단순히 민주노총의 어떤 그런 집회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였어요.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였고 그 집회에 이어서 이제 원래는 예정대로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촛불행동이 집회를 하고 6시 반부터 이제 민주당이 집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민주노총의 어떤 그 중간에 갈라치기를 하면서 그 집회 참여자들과 경찰이 좀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충돌 잘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 가갖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경찰이 그 집회 인원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찍어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큰 소요 사태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집회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민주노총 집회가 4시 반까지였는데 민주노총 집회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5시 10분인가 20분까지 거의 50분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그런 바람에 촛불행동이 거의 한 5시 10분인가 20분 거의 한 5시 반 가까이 돼서 이제 집회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촛불행동은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한 10분 정도 집회를 하고 이제 그 퇴장을 했죠. 퇴장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민주당이 집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3개의 그 방향이 집회가 있었어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행동 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래도 그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아직은 탄핵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포인트를 맞춘 것이고 윤석열 퇴진운동본부가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는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그 이어서 이제 촛불행동도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왜 집회가 3개 있었냐 그런 걸 좀 아셔야 되고 사실 집회는 오늘 4개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집회는 4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20대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20대들도 들고 일어나갖고
오늘 언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청년들도 오늘 집회를 했어요. 청년들도 총 걸기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20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떤 집회가 이루어졌었냐면 오늘 이런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어디서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오늘 관심사가 전부 시청으로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오시고 시청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어졌을 텐데 얘네들은 청계광장에서 했어요. 이 청년들의 집회는 청계광장에서 20대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요 집회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위해 종강보다 하고 싶다. 종강보다 윤석열 퇴진 하고 싶다예요. 그쵸? 그래갖고 20대들이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윤석열 아웃 집회가 지금 들고 일어났는데 제가 이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좀 봤어요. 청년들이 너무 조용하다 싶어갖고 이제 청년들은 윤석열 아웃 청년 학생 공동행동이라고 해갖고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 300여 명 정도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들의 구호가 너무 우리랑 똑같은 명확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청년들이 10대 윤석열의 퇴진 사유서를 외쳤어요. 첫째 번째 이유로 20대 청년들이 윤석열은 퇴진해야 되는 이유를 뭘로 뽑았냐면 대통령의 가족 비리, 그 다음에 국정농단. 너무너무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김건희 명품백 디올 명품백을 받아도 어떤 그 무죄,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을 해도 무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대통령 가족 비리와 국정농단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도 의혹이 있어도 기소되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투쟁에 좀 가깝기도 하죠. 윤석열이라는 잘못된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이 나라를 정말로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정말 애국심, 물론 청년들도 애국심이지만 우리는 그런 위기감에 사실 지금 50대, 60대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광장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건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아무래도 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사실상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 점점점 이런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가장 짚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부르는 동맹과 적대 정책. 참 이런 건 학생들이 잘 뽑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사 훼손, 이태원 참사, 그리고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의혹 은폐, 그 다음에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제가 왜 20대들의 오늘 2년 반 만에 20년이 망가졌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퇴진하라 하면서 20대들이 들고 일어났냐라는 걸 말씀드렸냐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집회에 나오신 분들 봐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저도 어느새 50대 이제 52인데 제가 젊은 편이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노무현 대통령 2002년 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갖고 우리 노사모를 만들고 돼지저금통을 나르고 그럴 때, 그때 30대가 이제 50대가 됐고, 그때의 20대들이 지금의 40대가 됐고, 그렇죠? 그때 10대들은 제가 보면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들의 정치의 어떤 그 무관심이 지금 광장에는 오히려 50대, 60대의 노무현 대통령 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87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은 이미 70대가 돼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젊은 청년들이 점점 좀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되게 보기 좋아갖고 오늘 제가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뭐니뭐니 해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2차 장애 집회가 되겠죠. 2차 장애 집회는 명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런 국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정권, 이제는 책임 물을 때가 됐다라는 이재명 당대표의 한 14분 정도의
그 어떤 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 왜 2차 장애 집회를 이어서 갔을까요? 제가 사실 취재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 촛불행동과 민주당이 집회를 같이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촛불행동 담당과 민주당의 어떤 실무자들이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기가 잘 안 됐나 봐요. 얘기가 잘 안 되고 좀 싸웠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따로 촛불행동 따로 이렇게 집회가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전통적으로 촛불행동이나 이런 기존에 있던 촛불 단체들이 촛불을 진행을 하면요, 사실 예전에는 좀 금기시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이 촛불 집회의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는 일은 사실 금기시대에 왔었거든요. 저는 그건 기존에 있던 정치 광장의 문화였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민주 진영의 리더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당대표인데,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을 소외시키면서 광장에 촛불을 일으켜갖고 나중에 여의도를 올라타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촛불행동과 민주당이 이번에 촛불 집회를 사실 같이 하려는데 여러분들이 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촛불행동이나 민주당이나 얼마든지 집회를 같이 해도 되는데 굳이 하고 빠지고, 물론 민주노총이나 아까 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 대회는 좀 나눠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색깔이 좀 다르니까 민주노총이나 어떤 전국 민중행동이나 전국 대학생 넷이나 이런 쪽은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과는 좀 분리하는 게 그 중도 확장이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촛불행동이나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또 안 맞는 거죠. 정치권이랑 시민사회랑. 그래갖고 갈라져서 오늘 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은 이번에 2차 국민의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장애집회를 했냐? 이거는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법의 압박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거 해석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나는 싹 한 바퀴만 들러봐도 알거든. 딱 가면 나는 진짜 한 바퀴만 싹 들러봐도 알거든. 여러분들 분명히 민주당이 11월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왜 개국본 총출동하면서 오늘 제가 왜 현장에 나갔냐면요, 오늘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면 국힘당 의원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누가 봐도 야, 벌써 이제 윤석열 대국민 어떤 잡담, 대국민 잡담 떠들다가 역풍 맞아갖고 오히려 광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국힘당의 어떤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11월 9일 날 행동으로 옮긴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야사당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번에 조국혁신당도 참여를 하고 16일 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회의 때 민주당이 어떤 그 압박용으로 국힘당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오늘 시민들과 함께 한 것이고, 이제 14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 윤석열에게 넘어가면 한 28일까지가 윤석열이가 다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써갖고 국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죠. 민주당이 언제 올리냐에 따라서 또 재표결이 가능해지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오늘은 뭐니 해도 사실 14일 날 표결이 예상되는 그 국회의 김건희 특검법 이 것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미 시국선언하는 교수님들 나왔죠. 시국선언하는 교수님들 나왔고, 이제 학생들도 조금만 더 여기저기서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일어나고 저런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집회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 더 바랄 게 없고, 드디어 이제 민주노총이 들고 일어났고, 이제 앞으로 들고 일어날 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어디죠? 그 농계인가?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농사에 농사 짓는 분들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 아니 전국 농민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정농년. 정농년. 아니 정농년. 정농년.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정농년이 이제 일어나면 되고, 이제 종교계도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시국 선언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국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이런 데서 시국 선언이 일어나고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제가 보면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웬만하면 이제 먼저 깃발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뭐가 관건이냐면 하나로 합쳐야 돼요. 보니까 마침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가 이제 민주노총과 전국 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누군가가 해내야 돼요. 민주노총, 전국 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그 다음에 촛불행동, 이런 민주진영, 그 다음에 종교계, 저는 이건 종교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계가 나서갖고 이 어떻게 해서든지 촛불을 하나로 만들어갖고 이제 한 방에 동시에 터트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앞서서 오늘도 집회 4시 반에 할 때 민주노총이나 이런 산별 노조들이 다 올라와서 집회를 하면 제가 알기로 민주노총이 한 8만 명? 그 정도 되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종교계가 합쳐서 저는 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학부모들 전국의 맘방 맘카페가 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질세요. 이렇게 애들 못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입시 혼란. 좀 있으면 여러분들 의료대란은요, 여러분들 지금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의료대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대란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8개월째 지속돼 가고 있습니다. 8개월째 지속돼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맘카페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론 애기들 키우는 맘카페도 있지만 아이들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 봄 정도 되면 가장 의료 대란의 피해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의사들의 어떤 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8개월째 의료 대란인데 여러분들이 잊고 살고 있어요. 지금 큰 병을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없어서 그러지, 그냥 일반 병원이나 동네 내과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은 돌아가니까. 근데 완전 중증 환자들이나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응급실 환자들도 굉장히 지금 치명타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 집회를 오늘 보니까 너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왜 똑같은 장소에서 그냥 한낮 1시에 해갖고 빵 터트려 갖고 민주노총은 뭐고, 촛불행동은 뭐고, 민주당은 뭐고, 왜 이렇게 이해타산적이고, 다들 그거 하나 합치지 못해갖고 누구는 4시 반부터 2시 반부터 4시 반, 4시 반부터 6시 반, 6시 반부터 8시 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안 그래요? 야, 한 방에 빵 터트리는 그런 구심점이 좀 필요하다. 제가 딱 보면 그런 구심점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집회는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는 시민사회도 어느 정도 들고 일어났고, 한 발짝 뒤에 있던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던 분들도 이제 조금씩 촛불 들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장에 모여주시는 것 같고, 다 그런데 이제 뭔가 저는 종교계가 나서서 민주노총의 어떤 담당자분들, 그다음에 집행부, 그다음에 대학생 집행부, 종교계 집행부, 그러니까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어떤 농민 대표,
민주노총 대표, 농민 대표, 학생 대표, 시민사회 대표, 종교 대표, 교수 대표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민주당은 조금 이제 한 발짝 뒤에 있다가 민주당이 시민사회에 그리고 촛불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윤석열 개헌 또는 임기 단축 개헌 또는 탄핵으로 투트랙으로 가면 저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나섭니다. 야, 내가 또 촛불 집회 한 다음에 4년 동안 통장가를 내가 뭐하러 듣냐? 어? 내 통장으로 돈을 안 받아도 통장가라는데 뭐하러 그런 거 하고 또 통장가 소리를 4년 동안 50대 내내 통장가만 들어? 아, 전농도 퇴진운동본부에 가입되어 있어요. 오늘만 못 올라오신 거죠? 야, 내가 오늘 여러분들 집회 딱 나가갖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늘 집회가 여러분들 8차선 도로였죠. 그쵸? 우리가 8차선 도로 중에 4차선만 쓴 건가? 좀 더 썼나? 10차선인가? 오늘 도로가 여러분들 우리가 반만 썼잖아. 그게 4차선이에요? 오늘 도로가 10차선이에요? 몇 차선이에요? 왕복 10차선이에요? 그래? 우리가 5개 차선을 썼어요? 8개 차선 중에 5개를 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서초동은 16차선이에요. 서초동은 16차선인데 거기를 가득 메운 거예요. 그럴 때는 집회하기 전에 그때는 마이크로 경찰한테 조주면 안 되고 정보과 형사들한테 미리 조져놔 갖고 이거 집회 안 터주면 밀어버린다 그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경찰과 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차선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민주노총 집회 바뀌고 촛불행동 집회 바뀌고 민주당 집회 바뀌는 바람에 경찰들이 중간중간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갖고 바리케이트를 쳐갖고 막아버렸어요. 원래는 집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원이 늘어나서 집회는 이렇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집회가 6시라 그래도 사람들이 3시부터 오게 되면 3시에 3개 차로를 차지하고 4시에 4개 차로를 차지하고 5시에 5개 차로를 차지하고 6시가 되면 다 뚫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집회를 하다 중간에 빠지니까 경찰이 계속 쪼아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쪼아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빠지니까 밀고 들어오고 빠지니까 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집행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찰들이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니까 경찰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워해서 이번에 이 집회가 결국은 윤석열의 애킬레스건은 얼마나 촛불이 타오르느냐에 따라서 국힘당 의원들의 어떤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촛불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들이 많이 투입됐다. 그렇게 오늘 좀 1차적으로 평가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무적인 거는 청년들도 들고 일어나고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가 돼 있다. 여기도 이제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권 퇴진. 여러분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민중총궐기라고 하면서 우리 그때 민주노총 여러분들과 시민사회들이 같이 모여갖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죠? 그때가 뭐냐면 바로 고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실 때 우리가 민중총궐기를 시민사회, 세월호 유가족들, 민주노총 그렇게 해갖고 같이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갖고 박근혜 정권을 사실상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하여튼 오늘 광장에서 여러분들 데모하기 좋은 날씨에서 뭐 날씨 추운데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할게요. 날씨 추운데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날씨 따뜻했고 그냥 데모하기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집에 있었으면 심심하셨을 분들 나오셔갖고 나도 보고 시민들도 보고 이재명 당대표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회는 즐겨야 돼요.
집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초항쟁 때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던 거 기억나시죠? 수백만의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밀려와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그건 왜 그랬냐면 수백 명의 자원봉사들의 노력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미리 시민들이 오기 전에 라인을 다 거놓고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배치돼 갖고 시민들이 좌석을 앉게 해서,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집회 대열에 밖에 서 계신 분들을 최대한 안쪽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어쨌든 종교계가 좀 나서갖고 촛불을 좀 통합을 해갖고 윤석열 퇴진 총궐기랑 어떤 우리 시민사회의 촛불과 정치권이랑 어떻게 보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거는 이정석 씨가 올라올지는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정석 씨 노래 중에 이게 집회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을까? 내가 아는 이정석의 노래는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니면 나는 그대를 사랑해 그런 거. 근데 우리가, 나는 오히려 이정석 씨가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좋더라고. 집회에서 이정석 씨의 여름날의 추억을 듣고 첫눈이 온다고요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집회도 이렇게 콘서트장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 컨셉은 잘 잡았고 맨 마지막에는 아침 이슬 할 것 같았어요. 아침 이슬 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오늘 나와서 장시간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도가니가 안 좋은데 양반다리 하면서 앉아 계셨던 분들, 전부 고생하셨어요. 나도 고생했어. 감기 기운이 있는데 나도 고생했어. 결국은 이제 오늘 민주당 집회는 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힘당이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 윤석열 담화가 굉장히 이탈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 기분은 왜 그러냐면 윤석열의 담화를 보면서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뭐 145분의 전파 낭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윤석열이 담화를 보면서 가장 느낀 게 그냥 저 담화를 보니까 그냥 뭘 사과했는지 이유도 모르는 어떤 대통령, 그냥 사과하라니까 사과했고 뭘 사과하라는지도 모르고, 제 아내가 오늘 가갖고 사과는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시켜서 했고 결국은 김건희 영향력,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였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윤석열 담화는 김건희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담화, 이렇게 저는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담화 듣고 담 걸리신 분들이 꽤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수에서 나름 보수에서도 성역이 있습니다. 보수에서도 아무리 자기네들이 위기에 몰려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이번에 담화를 했는데, 이번에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시죠? 유경수 여사를 꺼냈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경수는요 원래 고향은 충청도예요. 그쵸? 고향은 충청도인데 박정희의 고향 때문에 대구 지역과 충청 지역에서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유경수 사실 유경수는 신급이에요. 신급. 유경수는 충청도의 고향을 가지고 있고 옥천인가 그러죠.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 충청도 옥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근데 거기에다 유경수와
김건희를 비교하는 그쵸 옥천 맞죠? 제가 아는데 옥천인데 심지어 유경수 여사를 비유하면서 저는 이게 아마 앞으로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요게 아마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면 비교할 때 비교해야지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에 있을 때 유일하게 박정희한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박정희는 절대 지존이잖아. 독재 정권의 절대 쿠데타 지존이었는데 유일하게 박정희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목 안 날아가면서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였다라는. 그건 오히려 유경수 여사는 그런 독재 정권이나 살인적인 어떤 박정희의 통치를 나름 비판을 하고 그런 조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야당 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김건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박한 년이 가장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어디서 비교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국정농단을 유경수로 미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일이 좀 많이 저쪽에서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요거 오늘 집회 있었잖아요. 얘네들의 한계다. 드디어 국힘당이 막차까지 왔구나라고 얘기한 게, 그냥 장외 집회 오늘 했잖아요. 민주노총,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민주노총, 그 다음에 촛불행동,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집회를 했는데, 한동훈 얘기를 딱 보면 알잖아요. 민주노총 플러스 촛불행동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은 원팀. 이제 알았냐 이 등신아? 야, 적어도 민주노총,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은 반윤석열이야. 아니 이제 알았냐고. 그러면 민주노총이 너네를 지지하냐? 촛불행동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니네를 지지하진 않잖아. 당연히 민주노총,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은 아니래도 거의 하나의 대우를 하고 있잖아. 바보들아. 그걸 마치 한동훈, 제가 아는 사실은 민주노총 그리고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으로 저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랄 떴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뭐냐면, 왜 한동훈이가 민주노총,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을 원팀으로 묶냐면 색깔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이제 막차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중총궐기를 북한의 소양이다. 광주학살도 북한의 소행이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가 생기면 대한민국의 혁명적 어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때마다 쟤네들이 늘 써먹던 게 뭐죠? 색깔론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끝났다고 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여러 가지 민중들의 항쟁이 일어날 때마다 쟤네들은 북한의 소행 색깔론을 꺼냈는데, 얘네들이 색깔론을 꺼내는 건 딴 건 아닙니다.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에다가 세석을 몰아줬다라고 하면서 조국혁신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 연대하는 자체가 색깔론이다. 이거 실패입니다. 실패. 예. 장애 집회의 색깔론을 꺼내봐야 지금 다 파란색이에요. 다 파란색이고, 그런 게 있어요.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가, 요즘 제가 라디오 방송 가끔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그 서정욱 변호사인가? 그 보수 패널로 나오는 사람? 나는 그 사람 얘기가 되게 웃기더라고. 걔는 거의 제2의 명태균이더라고. 모르는 게 없어. 거의 보수 패널로 서정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막 떠드는데, 걔는 가만 보면 거의 제2의 명태균 같이 국힘당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더라고, 윤석열이나. 그래서 그 서정욱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서정욱이라는 사람 별명이 공직기강 변호사래. 딱 그 얘기가 너무 웃겼어. 맨날 국힘당한테 쓴소리 한다고
공직기강 변호사래. 공직기강 변호사는 또 뭐야? 서정욱 변호사가 맨날 한동훈이한테 잔소리하고 여기저기 저거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막 떠든다고. 공직기강 변호사래. 나는 알다 공직기강 비서관은 들어봤어도 공직기강 변호사는 처음 들어봤거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윤석열한테 쓴소리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를 봐서 너무 웃겼고, 그 다음에 이제 국힘당이 이제 촛불이 커지면 커질수록 쟤네들이 이제 딜레마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냐? 이대로 가다가는 또 제2의 박근혜 사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윤석열을 탄핵에 찬성을 해줄 수도 없는 배신자 프레임, 여기에 이제 계속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딜레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윤석열이가 대국민 담화하고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후속 조치 뭐 했어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후속 조치 딱 2개 합니다. 해외 순방, 이번에는 해외 순방은 저 혼자 갑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니네 휴대폰 안 바꾸고 김건희 해외 데리고 간다고 뭐라고 했어? 이게 후속 조치야? 우리가 야 니네 명태균이랑 통화하고 이명수랑 통화하고 니네 막 이상한 애들이랑 통화하니까 빨리 휴대폰 바꿔 이렇게 했어? 아니잖아. 근데 후속 조치가 이번 해외 순방은 저 혼자 갑니다. 같이 데리고 가든가 뒤지든가 말든가 우리가 그 신경 안 쓰잖아. 어차피 니네 마지막 너희들이 모습을. 근데 나홀로 순방 간다, 휴대폰 변경했다, 이게 후속 조치래. 이게 후속 조치래. 그냥 국민들을 그냥 나는 제가 이번에 대국민 담화할 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역시 윤석열 이러면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혹시나 윤석열이 저는 뭐 잘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아갖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지금부터는 제가 특검뿐만 아니라 유배를 보내든지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내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 할까봐. 이 얘기 할까봐. 노무현 대통령 따라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저는 제 아내를 버리겠습니다, 이 얘기할까봐. 아니나 다를까 저희 순진한 아내에게 악마화 시켜갖고 그 인연을 끊지 못해갖고 여기까지. 역시 윤석열 바뀌면 안 돼. 역시 진짜 나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조금만 좀 윤석열이가 좀 대가리 써갖고 주변에서 얘기도 듣고 대가리 써갖고 이번에는 오빠 그냥 나 버린다 그래. 오빠 나 그냥 버린다 그래. 나 어디 가갖고 한 섬에서 한 2년 나 쉬다 올래. 그러면 큰일 날 뻔했거든. 근데 끝까지 저는 국민을 버려도 아내는 못 버립니다. 특검은 악법입니다. 이 지랄 떠니까 역시. 그리고 명태균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청와대 들어가면 돼진다. 우리가 그때 좀 이상했잖아, 다들. 야,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용산 이전부터 하냐. 우리는 그때 다 천공을 의심했는데, 그쵸? 우리가 다 그때 천공을 의심했는데 알고 봤더니 명태균이었던 거야. 돼진다는 건 더럽게 무서워하나 봐. 근데 이번에 딱 꼬라지를 보니까 청와대 안 들어가서 돼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내려오면 돼지게 생겼어요.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안 내려오면 돼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좀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사실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힘 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탄핵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거나 무너뜨리는 거는요, 사실 보수가 동조를 해줘야 돼요. 좀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들 인정하죠? 저는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윤석열이가 저렇게 버티는 거는요, 일단은 보수가 아직까지는 관망세예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을 탄핵하거나 하야를 시키거나 검찰을 돌려세우거나 이런 거는요,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들이 윤석열을 버릴 때 사실 촛불,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우리 민주시민들과 합쳐졌을 때 그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마지막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검찰이죠. 현재까지는 검찰이고, 거기에 이제 친윤이죠. 친윤이라는 108명의 국회의원들. 지금 생각보다 친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박근혜 트라우마예요. 그 박근혜 트라우마의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그거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박근혜를 어떻게 보면 보수가 탄핵을 하고 나서 사실상 국힘당은 박근혜가 2017년에 2017년 초에 탄핵당하잖아요. 2017년에 탄핵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선을 치렀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러고 나서 이번에 2020 대선이 2021년이었나 2년이었나 21년이었나요? 이번에 대선이 2022년 3월이었죠, 대선이. 얘네들은 거의 5년 동안 아직까지도 후보를 내지 못했어요. 중요한 거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걔네들은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수입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수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이라는 어떤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도 얘네들은 보수가 그 탄핵의 강을 건너지를 못했어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찬반이 있어요. 어떤 찬반이 있냐면, 그때는 정치인 박근혜였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랑 윤석열을 보수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비교 대상이 틀린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는 낫도나 먹을 줄 알고 머리에 든 건 없고 무능력했지만 정치적 자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누가 해줍니까? 접니다. 이 바닥에 가장 오래 있는 정치 분석. 생각해보세요. 박근혜랑 윤석열은 탄핵 트라우마가 달라요. 박근혜는 아버지의 후광을 받고 경제 발전의 신화를 갖고 있는 박정희라는 TK의 강력한 코어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유경수라는 대한민국의 국모에 버금가는 보수의 어머니 같은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박근혜를 탄핵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탄핵의 역풍이 어디서 붙냐면 TK와 충청도에서 불었던 거죠. 보수 안에서. 윤석열은 저는 분명히 탄핵을 해도 저는 오히려 윤석열 탄핵은 보수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 방송을 혹시나 보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정치적인 자산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탄핵을 안 하면 보수가 죽는 거예요. 윤석열은 검사라는 정치적 자산밖에 갖고 있지가 않아요. 정통적인 보수의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을 87 항쟁 이후에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만들었던 이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검찰 독재를 다시 도입한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이해가 가세요? 오히려 윤석열 탄핵에는 한 발짝 뒤에 가서 보수가 쳐다보면, 보수가 검사들을 윤석열은 어차피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었단 말이야. 쟤는 정치적인 배경은 박근혜 씨의 어떤 박정희나 유경수라는 정치적 자산이 없어. 유일하게 정치적 자산은
윤석열에게 정치적 자산은 김건희거든. 오빠. 그쵸? 오빠와 동훈이거든. 그리고 검찰이거든. 이 검찰을 배경으로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검찰은 결국은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국힘당이 정권을 잡던 검찰은 작살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검찰은 작살나고 아작나고 아예 검찰청은 폐지가 되고 국힘당이 정권을 잡아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응?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검찰은 어차피 윤석열과 이제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이 죽으면 이제 검찰도 어떻게 보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역사 속으로 대검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직함은 역사 속으로 이제 역사 속의 뒤안길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이 얘기도 이제 쭉 풀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한동훈은 절대 김건희 특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명태균이나 지금 명태균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가 김건희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강혜경 씨의 폭로에 의해서 명태균이는 자기가 반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드니까 나 니들 구속시키면 진짜 내 거 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사실상 구애를 한 것 뿐이에요. 쫄아서. 지금 여러분들 명태균은요 이미 용산에 포섭됐어요. 명태균은 이미 용산에 포섭됐습니다. 어디서 제가 명태균이는 뒤에서 벌써 용산이 딜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냐면 느닷없이 검찰 수사 인력을 창원지검에 늘립니다. 그렇죠? 검찰 수사 인력을 창원지검에서 늘리면서 특별수사본부 비슷한 거를 만들어요. 근데 기소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드냐? 바로 김영선과 명태균으로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가면 공천을 준 사람들이나 공천을 의뢰한 사람들까지 싸그리 잡혀 들어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영선과 명태균으로 잘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한정을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태균은 사기꾼이에요. 명태균은 지능적인 반 이재명이고 민주당을 적으로 생각하고 빨갱이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는 명태균이가 진보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엄청난 카드를 들고 있는 것 같이 하면서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구애 작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명태균은 제가 볼 때는 곧 구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명태균은 곧 구속될 거라고 보이고 명태균은 그 이후에 면회조차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 일이 조용해질 때까지 잠수를 탈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명태균이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녹취록을 갖고 있다, 깐다 이렇게 협박을 할 거라고 생각하죠. 명태균이가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명태균이가 검찰 출석한 것만 봐도 이미 명태균이는 검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망이 좁혀질 것이고 명태균은 구속수사로 하면서 입막음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간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명태균을 감옥에 안에 있을 때 명태균에게 웬만한 건 뒤집어 씌우고 김영선에겐 뒤집어 씌우면서 이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물타기를 하겠죠.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인데 누가 봐도 명태균 게이트의 배우는 김건희였고 그 김건희 뒤에는 또 윤석열이었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배우인데 그거를 단순히 어떤 미래 어떤 그 한국재단인가 그 언론 그 사와 일부 정치인들 간에 엮어서 커넥션을 해갖고 검찰이 꼬리자리가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를 밖에 놓으면 위험하니까 잡아들이려고. 근데 잡아들였을 때 명태균이가 결정적인 녹취가 있다라는 걸 깔 위험이 있으니까 이미 저는 벌써 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했죠. 진보 진영에서 여기저기서
윤석열 깐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띄워주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준석이는 결국은 국힘당 이중대예요. 응? 걔네들은 변희재, 이준석 이런 애들은 근본이 우리랑 달라요. DNA가. 걔네들은 잠깐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보수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DNA는 우리 범민주진영, 민족주의적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외세를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당당함을 이겨내면서, 당당함을 가지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기본적인 정치 이념이라고 하면, 걔네들은 아니에요. 저는 이준석, 변희재 이런 애들이랑은 말도 섞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진구 럭셔리 강을 까더라도 저는 조선일보에서 나한테 취재하러 들어오면 저는 사람이랑만 통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왜 한동훈은 절대 김건희 특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도 한동훈에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절대, 오늘 알람이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이 새벽에 이 12시가 넘었는데 6,600명이 모여드십니까? 하긴 이런 명강의를 어디서 듣겠어요? 이런 정치 야화를 어디서 듣겠어요? 여기서 듣죠. 예. 왜 제가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절대 한동훈이가 뭐 윤석열에게 뭐 독대 거절당하고, 그쵸? 윤석열에게 독대 거절당하고 뭐 문전 막대당하고 제로 콜라 마시고 훈계 듣다 오고, 너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자꾸 나한테 독대 신청을 하고, 지금 빨간 파일 안 보이십니까? 야 이 새끼야 그건 이 새끼야 뭐 이러다가 혼나다가 왔잖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한편에서 보면 한동훈이를 굉장히 측은하게 생각해. 한편에서는 한동훈을 되게 측은하게 생각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동훈이는요, 왜 특검을 못 받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특검은 과거도 수사를 합니다. 김건희의 특검은요, 한동훈과 안 엮여 있는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이는 특검은 딴소리를 하고 특별감찰관은 저희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부터 명품백 사건,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수많은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덮고 뭉개고 했던 것들이 특검에 의해서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동훈이는요, 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김건희가 대통령이었다는 건 가장 잘 아는 거는 한동훈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김건희 특검을 하다 보면 한동훈과 그동안에 나왔던 한동훈 폰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한동훈과 김건희의 대화가 김건희 폰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사실상 모든 공작 정치의 시작은 한동훈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절대 김건희 특검을 못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곧,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면 한동훈은 절대 김건희 특검을 못 받는가? 첫 번째, 공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대로 지난 과거를 들칠 경우에는 그 어디에서도, 지금이야 사이가 윤석열이나 김건희랑 한동훈이가 좀 소원해졌지만 과거에는 본인들이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잖아. 동훈씨 우리 동지였잖아, 옛날에 좋았잖아, 막 그랬잖아요. 정권 잡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저 개새끼 오빠, 저 새끼 당대표 시키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응? 문자 까시 막 이러면서 끝까지 당대표 말리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감정이 상한 거예요. 응? 그러면 한동훈이는 첫 번째, 김건희와의 공범관계, 과거에는 안 끼어든 어떤 공작 정치가 없다. 두 번째, 한동훈이가 절대 김건희 특검을 못 받는 것은 겉으로는 김건희 특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한동훈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 못했죠. 김건희 특검을 하다 보면 한동훈이가 안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곧 자기 특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못 받죠. 이 정부가 시작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든 인사의 검증, 검찰의 인사,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기획수사,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이가 있어요. 한동훈이가
작년 이맘때 2달 전만 해도 기세 등등하게 국회에 와갖고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 갖고 와갖고 거의 30분을 이재명 당대표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거만한 한동훈? 그 거만한 한동훈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냐고요. 야당의 당대표를 일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범죄자 취급하면서 30분간을 읽었어요. 고개 뻣뻣이 쳐듣고. 그런 동훈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대표님 저 한 번만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언제 만나줄까요? 저야 지금 어차피 저는 뭐 독대도 안 되고 가봤자 제로 콜라밖에 안 마시니까 이번에 한 번만 한 번만 더 만나 주십시오. 예. 네. 뭐 야당 대표 여야 당대표 회담이 성사됐다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한동훈 대표님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먼저 저에게 제안이 왔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민생을 위해서라면 수시로 만나자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지를 떠는 거죠. 얼마나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못된 짓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 구속시키려고 끝까지 갔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점점점 김건희 특검이 사실상 윤석열과 윤석열 목에 김건희의 목에 가까이 올수록 한동훈이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내가 막는다. 지금 바라는 게 뭐냐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는 배신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죠. 국힘당인 절대적인 가치 배신, 그 배신자 프레임 한번 씌워들다 보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wan 정치를 시작했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내가 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탄핵당하지 않는다 이런 공언을 하는 거는 점점점 이제 국힘당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용산에서 당 중심으로 이제 힘이 이동될 것이라는 거를 자기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시간인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담화가 조지면서 한동훈이가 집에서 우리 형님 어떻게 저렇게 담화를 못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싸 이제는 내 차례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역풍이니 비판을 할 때 한동훈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이제는 대통령이 사과했다.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자. 대통령이 제2 부속실도 설치를 하고 특별감찰관도 이제는 국회에서 임명을 해주면 임명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믿고 미래로 나아가세요. 친일파 새끼들이랑 똑같죠. 과거를 묻고 미래로 나아가자. 우리가 지금 김건희한테 과거는 묻지 않을게요. 앞으로 잘해주세요. 앞으로 나대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너에게 투표를 한 적도 없고 비록 당신을 찍어준 윤석열을 찍어준 국민들이 있다 해도 당신 김건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자연인이 왜 국정을 농단을 하고 중요 선거에 공천에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뒤에서 국정을 혼탁하게 했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 왜 대한민국에서 검한 통만 훔쳐도 파출소 가갖고 진술서 쓰고 이건 내는 세상인데 어떤 년은 명품백 300만 원짜리를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희귀한 논리로 빠져나가고 주가 조작을 해도 김건희는 주식을 몰랐었기 때문에 통정 매매를 몰랐어서 주식을 빌려준 것이다. 빌려준 주식을 잘 모르는 년이 23억을 쳐벌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리고 디올백은 비서관이 깜빡 입고 안 돌려줘서 그걸 빨리 못 돌려줬다. 이지랄 떠는데 이걸 어느 나라 국민들이 믿고 어느 나라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에게 어떤 윤석열이가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나 아니냐. 왜 한동훈이가 계속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동훈의 입을 주목했죠. 그렇죠? 한동훈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예상은 다 틀렸죠. 한동훈이가 이번에는 뭐 특권 카드를 꺼내나 제3자 특권 법안을 내느냐, 그건 한동훈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한동훈이는 아싸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는 7천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감싸는 건 뭐냐면, 미우나 고우나 검찰은 동일체고 한동훈이는 윤석열에게 저는 배수진하지 않습니다. 절 믿고 저에게 힘을 넘겨주세요라고 계속 구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2년 반 남은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붙으면 본인이 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는 믿을 놈들 없으니까 형님 이왕이면 검찰 출신인 나를 한번 믿으십시오. 내가 당대표인데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권력을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과 함께 어차피 같이 산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같이 산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가 결국은 윤석열 탄핵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려 그러면 보수가 벌여야 된다는 아까 그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 저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위대하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위대하대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일본은 여러분들 어떤 미국의 성범죄나 여러 가지 어떤 큰 정치권의 어떤 비리나 그 집권 여당의 실책이 드러나도 이런 대규모 집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왜 이런 시위 문화가 발달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이런 시위 문화가 발달하고 왜 그럴까 했더니,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밀란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마음에 안 들면 확 뒤집어 엎는데 이 대대로 이 민중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자결을 한대. 자기 배를 쑤시니까 진짜 억울한 애가 지 배를 쑤셔요. 그러니까 밀란이 안 일어나. 이 억울한 애가 나가서 저놈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싸워야 되는데 차라리 내 배를 쑤시겠어 푹 하니까 얘네들은 자결, 얘네들은 할복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할복을 하고 우리는 여봐, 제가 대통령이래. 수근수근, 제가 대통령이래. 전현희 대통령이래. 저 새끼가 대통령이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많은 죽음을 당하고 어떤 밀란이 어떤 시민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떤 죽음을 당하면서도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웃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말 좀 이해가 가시죠? 명태균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결국은 한동훈, 윤석열은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술 안 먹는 윤석열, 한동훈, 그쵸? 그 정도일 뿐인 것이고, 결국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요 운명 공동체예요. 윤석열이를 죽여서 한동훈이가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죽으면 한동훈도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김건희 특검은 그 김건희 특검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한동훈 특검을 버금가게 하는 그 특검 수위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은 절대 김건희 특검을 받지 못한다.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피곤하고 지금 사실 콧물이 좀 막 흘러나와요. 약을 먹어야 돼요. 마지막 오늘만 약을 먹으면 감기가 이제 싹 나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이번 감기 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열이 나지 않는 감기였어요. 다행히 열 나지 않는 감기라서 콧물이랑 기침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요. 열 나면 진짜 괴롭거든요. 잠을 못 자고. 근데 천만 다행으로 열은 나지 않고 콧물, 기침 감기라서 좀 괜찮았는데, 또 찬바람 좀 쐬고 왔는데 좀 약 오늘만 먹고 자고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제 주변에서 같이 저랑 많이 대화를 나눴던 분들 있죠. 인사 나누시고, 그분들 감기약 드시고 주무세요. 안 그러면 다 옮을 거예요, 저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